40대 부부입니다. 결혼 후 전세 1억 5천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대출 없이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저희가 결혼 전부터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고, 처음 가진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의 집이라도 편히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전세살이를 하면서 월세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에 감사했고, 생활비를 아껴 조금씩 저축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약 7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큰 사치 없이 살았고, 여행도 줄였고, 외식도 가급적 피하며 정말 악착같이 아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도 조금 도움을 주셨습니다. 양가에서 약 8천만 원 정도. 두 분 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보태주신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돈이 총 3억 정도가 되자 저희는 진지하게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신축 아파트를 알아보니 저희가 가진 돈만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3억이면 신축은커녕 준공 20년 된 구축 빌라 하나 간신히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를 사고 싶었습니다.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매일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평생 못 산다. 전세가 보다 집값이 더 싸다는 말이 도배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다 수도권 외곽 쪽 신축 아파트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억. 대출을 2억까지 받으면 맞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무리인 걸 알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갈 돈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도 이제는 내 집을 가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 11년 차였습니다. 세후 월급은 약 340만 원. 아내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세후 23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합쳐서 570만 원. 이 정도면 빡빡하긴 해도 감당은 가능하겠지 싶었습니다. 대출이자 관리비, 생활비까지 계산하며 엑셀 파일에 숫자를 넣고 또 넣었습니다. 집값은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계약을 했습니다. 5억 원, 대출은 2억. 등기는 제 명의로 했고 퇴직금과 저축 일부는 아내 명의 통장에 비상금으로 남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여유였습니다. 입주날 저희는 울컥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벗어나 새 아파트로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집 구조도 반듯하고 햇살도 잘 들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새 아파트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저희 삶이 한 단계 올라선 것만 같았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래도 저희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정을 꾸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가끔 지출이 예상보다 커지면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맞춰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단지 앞 편의점에 들를 때면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작은 행복들이 저희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퇴근 후 말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말을 걸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건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졌고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내는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아직까진 괜찮았습니다. 집이 생겼고 둘이 있었고 내일도 출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직까진 정말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 누적으로 여겼지만 병원 검진 결과 만성질환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확진은 아니었지만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더 큰 병원을 예약했고 그때부터 아내는 종종 결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시 한 명의 소득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고 퇴근 후엔 최대한 집안일을 도우며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외벌이로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 관리비 등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비상금으로 남겨뒀던 아내 명의의 예금에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이었고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전기요금, 도시가스, 병원비, 약값, 보험료까지 줄줄이 빠져나가는 돈들을 메우다 보니 어느새 비상금은 반 이상이 줄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는 버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부동산 카페에 들어가 집값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집이 올라서 나중에 되팔 수 있다면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반대였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시세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은 팔 생각이 없었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의 대화에서도 요즘은 누구도 집 안 사요. 다 전세로 버티죠라는 말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치료를 병행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이전처럼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날이 많았고 식사 준비조차 힘들어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날이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한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반찬들, 냉장고 속에 놓인 쪽지, 미안해요. 오늘은 힘이 없어서. 그런 쪽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원하던 내 집이었는데 점점 그 집 안에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부서 통폐합이 발표됐고 제 이름도 그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남겨진 건 2,500만 원 남짓의 퇴직금과 몇 달간의 실업급여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퇴사를 하였고 저는 실업급여라도 받는 동안 무언가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퇴직금은 혹시 모르니 손대지 않고 아내 명의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부부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 아내 쪽으로 남겨두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고 대출도 제 명의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매달 나가는 이자와 원금을 막기 위해 급하게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경력직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파견직이라도 알아봤고 택배 상하차, 야간 편의점, 마트 물류센터 등 이력서를 넣어봤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후배가 배달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 몇 건만 뛰어도 당장 생활비는 벌 수 있다며 저에게 권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 길로 중고 오토바이를 알아봤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 배우는 오토바이 운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면허를 따는 데에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배달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엔 면접을 보러 다녔고 밤엔 배달을 뛰었습니다. 계절은 겨울이었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좁은 골목길에서 한 차가 급하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잡고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심하게 다쳤고 며칠간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며 파스를 붙이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나?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배달 앱을 켰습니다. 하루하루 버텨야 했으니까요. 배달 수입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벌면서 최대한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점점 무릎까지 안 좋아져 아플 때는 1주에서 2주 넘게 쉬는 날도 있었습니다. 외벌이로 견디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 끝은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햇볕이 따뜻해서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종이가 저희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등기였고 그 안에는 대출금 연체에 따른 경매 예정 안내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이자가 늦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집은 5억 원짜리 수도권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보유한 3억 원을 선납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4.5%였고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매달 약 120만 원씩 갚아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축과 실업급여, 배달 수입으로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치료비와 생활비, 각종 공과금이 겹치면서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실업급여도 6개월로 끝이 났고 그 이후로는 카드 돌려막기까지 해가며 연체를 피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고 은행은 정해진 절차대로 경고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6년간 전세로 살며 모은 돈, 부모님께 어렵게 받은 지원금, 그리고 저희 부부의 희망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유예나 분할 상환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는 원칙대로라며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집은 경매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법적인 절차는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막아보려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이미 저희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선뜻 도와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집은 법원의 경매 절차에 들어갔고 감정가 5억 원에서 시작된 경매는 낙찰가가 계속 내려가다 결국 3억 6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집값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회수된 금액 중 가장 먼저 대출금 2억 원이 은행에 상환됩니다. 그 다음은 경매 수수료, 법원 비용, 체납관리비, 세금 등이 차감됩니다. 대략 3천만 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로 빠진 뒤 남은 금액이 집주인에게 정산됩니다. 즉 3억 6천만 원, 마이너스 2억 원 대출 상환 약 3천만 원 경매 및 기타 비용, 약 1억 3천만 원이 남지만 실제로 집을 구입할 때 들인 자금은 3억 원이었기에 저희는 그중 약 1억 7천만 원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은 금액 중에서도 이사비, 중개수수료, 청소비 등으로 지출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손에 남은 돈은 약 3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저는 더 헐값에 낙찰 안 된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매 낙찰 결과를 받아든 날, 저희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집이 넘어간 것도 충격이었지만 남은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현실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세살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마련한 내 집, 부모님의 지원과 저희 부부의 지난 시간 모두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사 준비는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경매가 확정되자 법원에서는 집의 새 소유자인 낙찰자 명의로 명도 요청이 들어왔고 그 안에는 한 달 안에 자진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강제 명도 절차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새 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에게는 또 다른 법적 부담이 생길 수 있었기에 가급적 자진해서 나가는 것이 나았습니다. 남은 돈 3천만 원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주변 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며 조건을 맞춰봤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이었습니다. 투룸도 있었지만 월세가 좀 부담됐기에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1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넣고 나니 2천만 원이 남았고 당장의 생활비와 병원비, 그리고 오토바이 할부금 등을 생각하면 금세 바닥이 보일 게 뻔했습니다. 더욱이 아내는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했고 약값과 진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꾸준히 배달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경매 직전 어떻게든 생계 유지를 위해 중고로 구입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일거리는 들쭉날쭉했습니다.
하루에 10건 이상 콜을 받을 때도 있었고 시간당 2건 이상 소화하며 수입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는 점점 올라가고 콜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고였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로 무릎을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서는 타박상과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고 당시엔 간단히 넘겼지만 그 뒤로도 통증은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이후부터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도로에서 속도를 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배달이라는 일이 점점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버티자, 견디자며 스스로를 다독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힘도, 그럴 의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무슨 선택이 잘못됐는지를 되짚어보려 해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고정 지출은 계속되었고 3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 벌써 사라졌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남은 돈마저 바닥날 겁니다. 콜은 점점 줄고 수입은 점점 불안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고 아내 병원비도 벌써 밀려가는 상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이게 끝이 아닌지 두려움만 커져갔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미 종료됐고 소득은 비정규적이며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배달일은 안전하지 않았고 사고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계속되고 한 번씩 쑤셔올 때마다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 뒤 연체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에 일반 회사는 신용 문제로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워크아웃이나 회생을 시도하려 해도 수입이 불안정해서 심사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여나 월급 통장이 압류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정규직 자리조차 감히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회사에 취업하려고도 해봤지만 나이도 있고 경력도 애매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면접조차 보기 힘들었고 열심히 쓴 이력서에 돌아오는 건 정중한 거절뿐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배달이나 택배 상하차나 일용직뿐이었지만 체력적으로 버티기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루하루 나가면 다음 날은 무릎이 붓고 몸이 무겁고 다시 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매일 일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연체는 계속되었고 신용정보회사에서 보내온 등기 우편들이 자꾸 쌓여갔습니다. 마음은 자꾸만 무거워졌고 조금씩 사람 자체가 무뎌져 갔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움직여도 뚫리지 않는 막막함이 하루하루를 조용히 잠식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마트 앞 화단에 핀 개나리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옷차림도 가벼워졌고 햇볕도 따뜻해졌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한겨울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은 따뜻한 햇빛이 오후쯤에야 살짝 들어오고 그나마도 금세 사라집니다. 하루 종일 어두운 방 안에 아내와 둘이 앉아 있으면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조차 잊게 됩니다. 가끔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에겐 숨이 막힐 정도로 버거운 하루의 반복입니다. 하루 세 끼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고 전기세 가스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며칠 전엔 새벽에 혼자 마트를 다녀오다 길가에 앉아있던 노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고 손엔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간 그분이 저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전 매일 무엇인가를 숨기며 애써 태어난 척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용직도 나가고 배달과 병행을 계속 하면서 배달을 하지 않는 날엔 그냥 방 안에서 누워 시간을 때우고 그마저도 지겨워져서 핸드폰조차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신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든 건 아내가 그러더군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해? 라고 묻는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 몸부림치고는 있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정말 나아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며칠 전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한 남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은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건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빈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이제는 전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들 바쁜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이야기 듣는 걸 불편해하더군요. 지난주엔 병원에서 검사비가 밀렸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3개월 전 진료비를 아직 정산하지 못했는데 미납으로 분류되어 추심업체에 넘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의 저희에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해서 병원에 다시 가기도 두렵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습니다.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삼삼오오 웃으며 지나갑니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틈에 끼지 못하고 있는 저희는 어느새 외톨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한 끼만 먹을 때도 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그래도 뜨거운 국물 먹으니 좀 낫네 하는 말에 잠깐 웃어봅니다. 그 웃음이 너무 짧아서 다시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지만요. 운이 따랐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간절했던 마음이 통했을까요? 얼마 전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는데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하는 말에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탈락을 경험했던 저로서는 합격이라는 단어가 무척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월 270만 원, 하루 10시간, 주 6일 근무. 결코 넉넉한 조건은 아니지만 지금의 저희에겐 기적 같은 기회였습니다. 몸이 힘든 건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희망이었습니다. 아내도 그날따라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지 하며 인터넷으로 재택 부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의욕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뭔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찾아왔고 그 변화가 저희를 다시 붙잡아 줬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고 넘어야 할 산도 여전합니다. 병원비 밀린 공과금,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정리해야 할 신용 문제들. 저희는 이 작은 기회를 붙잡고 살아보려 합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던 배달일도 결국엔 버텼던 것처럼 음식점 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가 붓더라도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아내가 만든 김치전을 먹으며 둘이 마주 앉아 웃은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우리 이제 좀 괜찮아질지도 몰라 하고 말하길래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틈, 아주 작은 바람처럼. 그게 다시 우리를 살게 하는 거겠죠. 출근 첫날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음식점은 주택가 근처에 있는 중식당이었고 주방에서 보조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야채를 씻고 재료를 손질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잠깐도 쉴 틈이 없었고 물기 가득한 바닥에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괜찮으세요? 주방장님이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셨을 때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따뜻하게 말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라도 해야 제 자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지나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을 틈도 없이 계속 움직이느라 땀으로 옷이 흠뻑 젖었고 발바닥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일했다는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젠 더 이상 불안한 배달 알바가 아니라 매일 가야 할 일터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내도 그날 저녁 오랜만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글쓰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본다며 노트북 앞에 앉아 이런저런 자료를 정리하고 있더군요. 나도 뭔가 해내고 싶어.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생활은 빠듯합니다. 월세 50만 원의 공과금, 보험료, 밀린 카드값까지 생각하면 넉넉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긴장감 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새 손에 익기 시작했고 주방 사람들과도 조금씩 말을 섞게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일상이라는 것이 생기니 마음은 안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지나갔고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종종 피곤함보다 묘한 성취감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급격히 식당에 손님이 줄어들더니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한 명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사장님이 조금 더 버텨보겠다며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마조마해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겨우 적응한 이 일자리마저 흔들린다면 저희 부부는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다음 달 카드값도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아내는 꾸준히 재택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글 쓰는 일도 경쟁이 치열하네 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예민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배달용 음식 포장 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아 손님이 항해 전화를 했고 주방장이 제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 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뼈에 박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은 집에 돌아와 혼자 욕실에서 오래 씻었습니다. 물소리에 기대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걱정을 안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인 거야.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버겁고 느리게 흘러가는 듯 하면서도 어느새 이 삶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조차 점점 옅어지고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는 것에 안도하게 됩니다. 요즘은 출근 전 창문을 열고 잠시 하늘을 봅니다. 바람이 불면 어쩐지 마음도 덜 답답해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식당 일은 여전히 힘들고 매일이 같은 반복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방장의 말투는 좀처럼 변하지 않지만 이제는 그런 말에도 덜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음이 조금 단단해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재택 말고 오전에 파트타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며 얘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해도 돼 라며 응원해줬습니다. 아직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용기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지만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채용 공고가 난 것을 보고 며칠 전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안다고 하는데 저희 둘 다 오랜만에 기대라는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아내와 마주 앉아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 참 많이 변했지? 그러게요. 이 정도까지 내려올 줄은 몰랐지.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삶을 이어가게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삶의 무게에 짓눌리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서요.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 그렇게 살아? 혹은 그건 네 선택이잖아.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살아본 사람만 압니다. 모든 것을 걸고 버텨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는 거요. 돈을 잃고 집을 잃고
자존심까지 바닥을 쳐봤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하나만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저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로 누군가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도 결국 삶의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